달은 그저 황량하고 재미없는 곳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달의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양 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계 도선인 에라로는 2009년부터 달 표면을 스캔하며 다양한 각도의 달 표면 사진을 초고해상도 촬영을 통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달의 전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달 표면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모습들과 그동안 수많은 음모론을 낳은 아폴로 착륙선의 실제 흔적들, 그리고 최근 달에서 가져온 토양 샘플에서 놀라운 발견까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가까운 이웃 달에 대한 흥미로운 달의 실제 모습들을 지금 바로 살펴보러 가시죠.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획을 그은 이 사건은 수많은 음모론을 낳기도 하였죠. 바로 달 착륙이 조작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성조기가 바람에 날리듯 흔들린다, 17톤짜리 달 착륙선은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았는데 암스트롱의 발자국은 너무나 선명하다는 등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며 음모론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달 정찰 궤도 탐사선 에라로가 촬영한 사진에서 54년 전 착륙 장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에라로 탐사선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아폴로 착륙 지점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인간이 처음으로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 발을 디딘 역사적인 장소들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특히 더 흥미로웠습니다. 에라로의 에라로시와 같은 정교한 영상 장비들은 달 표면의 상세한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게 해주었으며 수년간 에라로는 아폴로 착륙 지점을 돌며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리고 에라로의 발견은 아폴로 미션과 관련된 음모론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라로가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들은 달 탐사 우주인들이 남긴 장비와 구조물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달 착륙에 대한 의구심을 한 방에 불식시키기도 하였죠. 잘 알려진 대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 이글은 고요의 바다 남쪽 지점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착륙선이 남긴 자국이 선명히 드러나 있으며 아폴로 11호가 남긴 자국 외에도 다양한 인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나사 측은 달 표면 위에 있는 가족 사진 한 장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아폴로 프로젝트 이미지 보관소에 묻혀있다 세상에 공개된 이 사진은 1972년 아폴로 16호를 타고 달에 착륙한 찰스 듀크가 달 표면에 놓고 온 것이었죠.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이 사진 뒷면에는 혹시 있을지 모를 외계인을 위해 행성 지구에서 온 우주인 듀크의 가족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고 하네요. 달은 사실 아주 뜨겁거나 차가운 곳입니다. 달에는 지구처럼 온도 변화를 완화해줄 대기가 없어 낮에는 달 표면 온도가 127도까지 치솟다가 반대로 밤이 되면 영하 173도까지 뚝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처럼 낮과 밤의 일교차가 300도에 가까운 달 표면에서 최근 달 관측 궤도위성인 에라로가 신비한 구덩이를 촬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구덩이로 보이지만 에라로에 달린 열감지기로 구덩이의 온도를 측정했더니 온도가 영상 17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영상 17도는 외출하기 딱 좋은 한국의 가을 날씨와 같은데요. 극한의 추위와 타들어가는 더위가 지배하는 달에선 본 적 없는 이상하고 신기한 곳이 발견된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와 콜로라도 볼더대 소속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지구물리학 연구회보를 통해 온도가 언제나 영상 17도로 유지되는 달 표면의 구덩이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였으며 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 세계에 공개되기도 하였죠. 이 구덩이 사진은 달 상공을 도는 인공위성인 에라로에 최근 잡힌 것으로 에라로는 사진을 찍은 뒤 동체에 탑재한 열 감지기로 구덩이 온도를 측정해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구진은 구덩이의 온도가 항상 영상 17도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용암 동굴의 천장이 무너져서 생긴 구멍일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용암 동굴에서 형성되어 나오는 쾌적한 온도가 뻥 뚫린 구덩이 밖으로 노출됐었고 이를 마침 에라로가 포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밝은 햇빛 덕분에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덩이 바닥에는 평탄한 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덩이 벽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언뜻 보기에는 우물 같은 모습이기도 한 이 구덩이는 깊이 34m와 폭 90m로 이루어진 용암동굴로 용암동굴의 두꺼운 천장이 달 표면에서 일어나는 극심한 온도 변화를 방어하는 차단막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을 이끈 타일러 호바스 UCLA 연구원은 나사 공식 자료를 통해 달에서 발견된 200개 이상의 구덩이 가운데
16개는 무너진 용암동굴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진작부터 용암동굴은 인간의 상주기지를 지을 만한 곳으로 꼽혀왔습니다. 우주에서 날아드는 유해한 광선을 막고 크고 작은 운석의 공격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번 발견으로 쾌적한 온도까지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용암동굴을 달 상주기지의 후보지로 더욱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쾌적한 온도가 유지된다면 상주기지에서 냉난방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량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며 달에선 태양전지를 깔거나 원자로를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고안되고 있지만 지구 외 천체에서 기지를 운영할 정도로 많은 전기를 만드는 일은 인류가 아직 해보지 못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발견은 달 개발과 탐사를 위해 노력 중인 인류에게는 향후 달 탐사에 필요한 상주기지를 건설할 때 용암동굴이 최적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데이비드 페이지 박사는 이 구덩이는 기온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동굴 천장이 유해한 광선과 운석까지 차단한다며 초기 인류가 동굴에서 시작한 것처럼 달을 개척하려면 다시 동굴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죠. 최근 아르테미스 계획으로 인류가 달 탐사 활동과 달의 거주 구역을 지하에 만든다고 하여도 공급물자나 로켓 등 다른 설비들은 달 표면에다 장기간에 걸쳐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날아드는 운석이 달 표면에 부딪히는 충돌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만 하죠. 달은 대기층이 사실상 없어 우주 공간의 운석들이 그대로 부딪혀 달 표면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운석들이 충돌하고 있어 연구진은 달에 기지를 세운다면 이런 충돌 위험도를 더 높게 평가해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운석 충돌은 약 6,600만 년 전 공룡 시대를 하루아침에 끝낼 정도로 지구 생명체에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약 45억 년의 지구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운석 충돌이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아 왔습니다. 지구의 운석 충돌구는 오랜 세월 비바람에 의한 침식과 지질 작용으로 사라졌지만 다른 지구와 달리 대기가 없어 운석 충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2009년부터 7년 동안 LRO가 촬영한 달의 표면 영상들을 비교해 분석해보니 이 기간에 새로 생긴 충돌 크리에이터가 222개의 운석 충돌 구덩이를 새롭게 찾아냈다고 밝혔으며 7년 동안 새로 생긴 운석 충돌 수치가 지금까지 달을 예측하던 충돌률과 비교해 33%나 많은 것으로 이것은 운석 충돌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이번 연구진은 우주에서 날아든 크고 작은 운석들에 의해 달 표면의 위쪽 2cm 표토층이 모두 뒤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에 알려진 수십만 수백만 년과 비교해 훨씬 짧은 8만 1000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추정치를 낳기도 하였죠. 달 탐사 궤도선이 관측한 영상들에서 비교적 큰 운석 충돌 구덩이 부분에서 방사형으로 퍼진 얼룩들이 4만 7천여 개나 관찰됐는데 연구진은 이런 얼룩들이 직접 충돌로 생겨난 파편들의 일부가 초고속으로 분사되어 퍼지면서 생겨났을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운석 충돌의 여파로 생긴 2차 충돌의 영향으로 달 표면 표토층은 더욱 자주 새로운 물질로 덮일 수 있고 이 때문에 달에 새로운 표토층이 형성되는 데에는 8만 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죠. 연구진은 미래의 달 기지를 세운다면 이러한 2차 운석 충돌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키도 하였습니다.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과학자들은 달의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물의 존재를 놓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달에 존재하는 물이 대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과거 아폴로 14호가 달에서 지구로 가져온 암석들은 바싹 말라 있었지만 저널에 게재된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달 표면 전체에서 물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물 분자는 달의 햇빛이 비추는 동안 달의 희박한 대기로 수증기가 떠올라 이동하다가 충분히 차가운 지점을 발견하면 다시 표면에 내려앉는다고 밝혔으며 그 덕분에 달에는 특정 지역이 아닌 표면 전체의 물이 고루 분포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달에 존재하는 물이 어디서 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는 과학자들에게서 여러 가지 추측들을 쏟아내게 하였죠. 얼음으로 이뤄진 혜성이 달에 물을 전달했다는 이론과 고대 화산 분출로 뿜어져 나왔다는 이론이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설라이취향 물리연구소 부연구원은 과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창어 5호가 수집한 달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고체, 액체, 기체 등 다양한 형태의 유리 물질을 발견했다면서 달이 보기에는 황량하기 이를 데 없지만 실제로는 화산 폭발, 지질운동, 운석 충돌 등 활발한 활동으로 유리가 만들어졌고 이 유리는 수억 년 이상 달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020년 12월
중국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달 표면에서 1에서 2m 아래를 굴착하여 채취한 약 1.7kg의 물질을 지구로 가져온 달 토양 샘플에서 지름 1mm 미만의 조그마한 유리 조각 117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각들은 과거에 달과 운석이 충돌하는 순간 생성되었고 이후 태양풍을 맞으면서 물을 함유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태양풍은 수소 양이온이 대부분인 대전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달 표면의 산소 원자와 만나면 수산기를 형성하게 되는데 수산기는 물 H2O 분자의 주요 성분입니다. 연구진의 조사 결과 유리 조각은 달 표면 전체에 분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이 최소 3억 톤에서 최대 2,700억 톤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발견은 물을 머금은 유리 조각은 단순히 가열하는 방식만으로 현지에서 바로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에 참여한 마헤시 아난드 교수는 섭씨 100도 정도로 이 유리 조각을 가열하면 유리구슬 안에 있는 물을 추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죠. 하나의 알갱이에 담겨있는 물의 양은 지극히 소량이지만 이것들을 한데 모으면 충분히 수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마헤시 아난드 교수는 미래의 달 탐험가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지속적인 방식으로 달을 탐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하며 영국의 일간지 더 가디언에서는 이번 발견이 인류가 달의 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죠. 달 표면은 대낮에 섭씨 123도로 뜨거워 물이 증발하지만 밤이 되면 최저 영하 233도로 차가워져 낮에 기화됐던 물의 일부가 달 표면에 스며들고 냉각됩니다. 특히 운석 충돌 시 발생한 열에너지가 달 표토의 산화규소 성분을 녹여 미세한 유리구슬을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이 구슬 속에 들어가 보존되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마이크로텍타이트가 함유한 물이 태양풍에서 유래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달 토양에 포함된 산소와 태양풍에 포함된 이온화된 수소 원자가 반응해 생성된 물이 마이크로텍타이트로 흡수된 것으로 연구팀은 판단하였습니다. 마이크로텍타이트는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할 수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는 운석 충돌로 형성된 마이크로텍타이트가 물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수년 단위로 서서히 방출되고 사라진 물은 다시 태양풍에 의해 보충되는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과학원은 이번 연구 결과로 달의 물 생성 원리를 밝혀낸 것은 물론이고 달 표면이나 태양계 내 다른 행성에서도 충돌로 생성된 유리구슬을 통해 태양풍으로 만들어진 물이 저장되고 우주로 방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미래 달 개척 시 물 채취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로켓 연료 제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죠. 달에 유인기지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진 나라들에게는 물 자원 확보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 유지는 물론이고 호흡을 위한 산소를 추출하거나 연료로 이용할 수 있어 달 현지에서 물을 채취할 수 있게 되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인 탐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번 연구는 달의 물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해답을 일부 찾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태양계에 있는 화성과 소행성 그리고 대기가 없는 천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은 옛날부터 경이로움의 대상이면서 한편으로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달을 바라보며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왔고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롭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수성과 금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성 주위에는 위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은 우주 탐사 역사상 인간이 유일하게 도달한 천체이기도 하죠. 인류가 우주로 뻗어나가는데 첫 관문이 되어준 달은 우리에게 친숙한 대상이지만 그 기원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달의 생성 과정 중 가장 유력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은 거대 충돌설입니다. 지구가 탄생된 지 약 2천만 년 정도 되었을 때 다른 미행성과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잔해들이 뭉쳐 달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이 가설은 달의 구성 성분과 공전 궤도의 상이함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과학자들로부터 가장 유력한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구에서 보는 달의 모습이 항상 같은 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을 바라보는 면을 달의 앞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구에서는 반대편인 달의 뒷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959년 소련의 달 탐사선인 루나 3호가 달의 뒷면을 촬영하기 전까지는 인류는 실제로 달의 뒷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1969년 미국은 세계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것은 비록 한 인간의 작은 발걸음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1969년 7월 20일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한 첫말입니다. 이것으로 소련과의 계속된 우주전쟁에서 승기를 거머쥔 순간이었죠. 그리고 아폴로 17호가 1972년 마지막으로 달에 다녀온 지 50여 년 만에 인류의 달 탐사 프로젝트는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2022년 발사된 아르테미스 1호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6년 이후부터는 달에 지속 가능한 우주기지를 건설한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아폴로 계획은 단순히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데 있었다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인류를 지속적으로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의 이름은 아폴로 계획에 맞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폴로의 쌍둥이 동생이자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달의 유인 탐사 및 우주기지를 확보하는 루나 게이트웨이로 달의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면서 달을 전진기지로 삼아 장기간 체류하면서 배운 것들을 통해 화성에 최초로 우주인을 보낸다는 야심찬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다시 보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인 것이죠.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의 나사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 세계 21개국의 우주기구와 우주 관련 민간 기업까지 참여하여 연계된 거대한 다국적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지난해 아르테미스 계획에 서명하면서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를 달에 보내며 본격적인 달 탐사 경쟁에 합류하기도 하였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3단계로 구성된 달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나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1단계인 아르테미스 1호를 발사하며 인류의 달 탐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1호의 발사는 연료 누출 및 태풍 등 4번의 지연에도 포기하지 않고 5번째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시키며 인류 역사상 최강 우주발사체인 SLS 로켓에 실험용 마네킹을 태운 무인우주선 오리온을 실어보내며 달 궤도를 탐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1단계 발사는 유인 우주선 발사에 앞서 비행 궤도 등을 시험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우주비행의 진행 과정은 사람이 없는 무인우주선으로 시험 발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우주비행사를 실은 유인우주선을 발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1호는 비행사가 탑승해 달까지 날아가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 미션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오리온 우주선에는 인간 대신 남녀 모형의 마네킹이 탑승하여 전체 비행 과정에서 흡수되는 방사선 수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주비행사를 태운 오리온 우주선을 싣고 우주로 나가는 로켓은 나사가 만든 가장 강력한 로켓인 SLS 로켓입니다. 총 길이 98.1m인 이 SLS 로켓은 32층 건물 높이로 아폴로 우주선을 달로 보낸 세턴5 로켓보다 길이는 12m가량 짧지만 최대 추력이 3,991톤으로 나사가 만든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이는 발사 시 출력의 약 75%를 담당하는 2개의 부스터 로켓이 역대 최대 최강으로 만들어졌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1단계의 성공은 나사가 계획한 2024년 유인 달 탐사 이전에 진행되는 SLS 로켓의 유일한 무인 테스트 비행으로 우주비행사가 탑승하기 전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때문에 나사는 아르테미스 2호의 우주비행사를 배치하기 전인 이번 비행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수정이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했죠. 아르테미스 1호의 오리온 캡슐은 달 뒷면 넘어 약 64,000km까지 도달하며 42일간의 임무기간 중 약 210만 km를 비행하였으며 과거 아폴로 우주선이 여행한 거리보다 훨씬 더 먼 45만 km 거리까지 여행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에는 우주비행사 4명이 탑승하게 됩니다. 우주인 4명이 탑승한 오리온 우주선은 2024년 11월 지구를 떠나 10일간 달 궤도를 비행한 후 귀환하는 아르테미스의 두 번째 테스트 미션이며 그리고 2025년 3단계 프로젝트에서는 마침내 53년 만에 다시 인류가 달을 밟게 되는 것이죠.
아르테미스의 3단계 프로젝트에서는 여성을 주축으로 구성된 우주비행사들을 달 남극에 착륙시켜 6일 동안 달 표면에서 과학 탐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같은 계획까지 성공한다면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여성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써여지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그냥 달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달에 우주정거장을 짓고 2031년 이후에는 달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기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를 발판 삼아 인류를 달에서 화성으로 보낸다는 계획으로 확장시키려는 구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인류가 다시 달을 향하고 심지어 달의 우주기지까지 구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달에 매장된 막대한 자원과 향후 화성으로 가는 심우주 탐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달은 하늘에 떠 있는 광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헬륨3와 히토류 등 값비싼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달에는 1g의 핵융합만으로 석탄 40톤어치 에너지를 내면서 방사성 물질을 내뿜지 않는 꿈의 연료인 헬륨3가 약 100만 톤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달에 있는 헬륨3를 지구로 가져온다면 지구 전체에 약 1만 년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에서 채취할 수 있는 히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TV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지구에서는 생산지가 제한적인 전략 자원인 반면 달에서는 상당량의 히토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달을 심우주 탐사의 전초기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달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이면서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해 우주선을 더 쉽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이 결국 중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달의 전초기지로 삼는다는 것은 우주 탐사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것인 거죠. 그리고 60여 년 전에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펼쳐졌던 우주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미국의 아폴로 프로젝트와 소련의 스푸트니크 계획 등 우주 개발이 가속화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21세기에 펼쳐질 우주 개발 또한 미국과 중국의 우주기지 건설에 대한 경쟁으로 달 탐사에 대한 빠른 발전과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7、6、5、4、3、2、1，点火，点火。起飞，起飞时间动至时3度分2秒，发动6毫秒。 중국은 지난 2007년 중국 최초의 달 궤도선 창어 1호를 발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달을 향해 왔으며, 2019년에는 중국의 창어 4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창어 5호는 월면 시료를 채취한 뒤 지구 귀환에 성공하기도 하였죠. 중국은 창어 우주선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면서 2030년 내외 중국 또한 달의 우주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와 같은 장기적인 달 탐사를 통해 달에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달 기지를 이용한 다른 행성 및 심우주 탐사 계획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태운 달 탐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인류의 목표는 다시 더 먼 우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기업들은 더 나아가 화성 정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영화에서만 상상했던 우주정복 시나리오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머물지 않을 것이며, 지구궤도 너머로 인간의 거주 영역까지 확대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몇 년 후 다시 달을 밟게 될 인류에게는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인류의 모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나사와 다국적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푸른별 지구의 모습입니다. 잠시 위성이 촬영한 지구의 모습을 감상하시죠. 우주에서 바라본 실제 지구의 모습을 어떠한 색깔도 조작도 없이 지구 상공 35,000km 위치에서 그대로 촬영한 이 사진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유일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 물과 공기가 있어서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최근 나사는 우주 공간에서 일식 현상을 완벽하게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지구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저이로는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 뒤를 돌아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에서 보이는 저 희미한 파란 점이 지구입니다. 아늑히 먼저 파란 점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숨쉬고 웃고 행복해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장소들 중 하나입니다. 서태평양에 위치한 이 거대한 수중 틈은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과 탐험가들, 그리고 이야기꾼들을 매료시켜 왔죠. 마리아나 해구의 매력은 믿을 수 없는 깊이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서식하고 있는 불가사의한 생물들과 놀라운 지질학적 특징들로 우리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에는 챌린저 해연과 비티아즈 해연이 존재합니다. 해연이란 해구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데,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 비티아즈 해연은 1957년 소련의 비티아즈 탐사선이 발견하였죠. 그 깊이는 무려 1만 1035m로 엄청나게 깊은 심연의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해발 8,848m인 에베레스트 산을 마리아나 해구 안으로 떨어뜨린다고 해도 그 정상 위에는 2,000m 이상의 물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3빌딩과 비교하자면 63빌딩을 수직으로 세운다고 하여도 무려 40개의 63빌딩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깊이인 것입니다. 마리아나 해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생명체들일 것입니다. 이 생명체들은 깊은 바다의 극심한 압력과 어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해왔으며, 심해 생명체 중 가장 유명한 거주자들 중 일부는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로 기록된 마리아나 꼼치와 해저에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작은 새우처럼 생긴 단강류들이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미 국립해양대기청인 NOAA는 수심 약 3,700m 깊이에서 발견한 신종 해파리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마치 SF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 해파리는 칠흑 같은 심해 속에서 화려하게 발광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하였죠. 또한 탐사팀은 보랏빛을 발하는 심해 해삼과 심해 아귀 등 쉽게 보기 힘든 심해 생태계의 신비를 로버를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깊은 파도 아래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 마리아나 해구, 경이롭고 흥미로운 장소인 마리아나 심연의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각종 심해어 등 희한한 모양의 심해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2012년 영화 아바타로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잠수정을 타고 탐험한 일은 인류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죠. 6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리아나 해구를 탐험하고 나온 카메론 감독은 그곳은 마치 달의 표면과 같았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죠. 이것은 심해 탐험이 우주 탐험보다도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는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갔다 오면서 인간의 최대 모험을 끝낸 것처럼 생각하였지만, 사실 더 큰 모험은 아직 지구 내부에 있었습니다. 빛조차 닿지 않은 희귀한 심해 생물이 살고 있는 심해 탐험과 땅속 탐험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인류는 무려 34만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의 지구 밖 달을 다녀왔지만, 바다 속이나 땅 속을 1만 미터 이상 들어가는 것은 우주 탐사보다도 더욱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11km의 마리아나 해구에는 갈 수 있었지만, 지구 속 35km 거리로 추정되는 지구 내부의 멘틀은 아직 인간이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것이죠. 인간의 몸은 일기압의 공기 압력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기압은 0기압인 반면 챌린저 해연의 마리아나 해구의 기압은 무려 1000기압이 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는 우주복만으로 견딜 수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서는 쥐포처럼 납작하게 찌그러뜨릴 정도로 짓눌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1000기압을 넘나드는 이런 곳에서 심해 생물이 살고 있으니 이 또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바다는 지구 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깊이만 평균 4,000m가 넘으며 지구 표면의 70% 이상의 곳은 인간이 목숨을 걸어야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류가 탐사한 지구의 바다는 채 5%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나 해구는 과연 어떤 곳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곳까지 내려갔을까요? 해구는 깊은 바다 속에서도 가늘고 길게 움푹 팬 곳을 말합니다. 전 세계 바다에는
30개 가까운 해구가 있으며 보통 수심이 6,000m 이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산속의 계곡처럼 깊은 골짜기의 해구 양쪽에 높은 봉우리가 솟아있는데 이곳이 우리가 여행을 가는 사이판 섬과 괌 섬이 있는 곳입니다. 서태평양의 괌 부근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는 마리아나 제도에서도 서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으며 도전자라는 뜻을 가진 챌린저 해연의 전체 길이는 2,550km이며 혹은 평균 69km나 되는 엄청난 크기로 이루어져 있죠. 육지에서는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것처럼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가장 깊은 곳은 챌린저 해연입니다. 2012년 미국 UM푸셔 대학 연구팀이 측정한 챌린저 해연의 깊이는 1994m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바다와 동해바다의 깊이가 약 44m와 1300m이니 챌린저 해연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인 것입니다. 마리아나 해구가 만들어진 것은 지구의 지각 이동 때문이었습니다. 지구의 지각도 일종의 대류 활동을 합니다. 한 구조론에서 설명하듯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뉜 지구의 여러 지각은 멘틀 위에 떠 있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마리아나 해구에서는 약 1억 8천만 년 전에 형성된 태평양판이 그 뒤에 만들어진 필리핀판 아래로 끼어드는 이른바 섭입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천천히 진행되는 이 섭입 현상으로 인해 일부 필리핀판도 태평양판과 함께 아래로 딸려 들어가면서 수직 절벽이 생겼고 깊은 해구가 만들어진 것이죠. 다른 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마리아나 해구에서는 엄청난 수압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있는 해구까지 내려가려면 특수한 잠수정이 필요합니다. 2012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다녀오면서 마리아나 해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미 챌린저 해연에 사람이 들어간 것은 1960년이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 중위 돈왈 씨와 스위스 해양학자 자크 피카르는 유인 잠수정을 타고 1912m까지 갔다 온 곳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그 위험성 때문에 탐험이 중단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잠수를 하는 영역은 30m 정도까지입니다. 전문 심해다이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약 300m까지이므로 옛날 사람들에게는 신비롭고 공포스러운 미지의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핵잠수함이라고 해도 수심 700m 정도까지만 자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압 상쇄 방법을 이용해서 압력을 견딜 수는 있지만 인간이 타게 된다면 그 한계가 발생하게 되므로 탐험에는 대체로 무인 잠수정이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마리아나 해구 등 심해를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에 따라 기회와 희망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덴마크와 일본, 영국, 독일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국제연구단은 수심 10.9km의 심해 고압을 견딜 수 있는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 마리아나 해구가 탄소 싱크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일대에 다량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얕은 바다에서보다 박테리아의 탄소 분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연구단은 마리아나 해구가 다른 해저 지역보다 더 많은 유기물을 축적하기 때문에 다량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현재 심해 탐험은 미국과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심해 탐사의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해는 광물 자원이 넘쳐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챌린저 해연은 아마존처럼 온실가스를 가두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 생물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해 탐사는 의외로 우주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의 바닥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생물 밀도가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 희귀한 심해 생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우리들을 더욱 놀라게 하였죠. 이렇게 나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지구 밖 화성 등의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양학자들은 수심 2000m부터를 심해라고 부릅니다.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아 있던 곳이 3800m 깊이였습니다. 이런 곳에는 마치 외계인 같은 심해 생물과 심해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도 죽음의 세계는 아니었던 것이죠. 해양학상의 심해는 약 2000m 깊이보다 더 깊은 곳을 말하지만 생물학상에서 심해는 약 200m 깊이 이하를 말합니다. 바다 표면에서부터 200m까지는 햇빛이 들어오는 구간으로 표해수층이라고 합니다. 즉 바다의 바깥 표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보거나 먹는 생물들이 주로 서식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돌고래나 상어 같은 어종이 활동하는 영역으로 특히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바다의 먹이 사슬이 가장 활발한 곳이기도 하죠. 인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에도 갔었지만 심해 생물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상태와 같았죠. 심해 전문 해양학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심해 생물을 새로 잡을 때마다 50%에서 90%는 아직 미확인된 생물들이 잡힌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심해 생물은 무려 3천만 정도 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륙과 인근 바다에서 확인된 생물은 총 140만 종으로 심해 생물 탐사는 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세계, 즉 외계가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 사는 이들은 빛도 없는 곳에서 물만으로 생존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생명체 탐사 연구에도 힌트를 줄 수 있었습니다. 우주 과학자들은 빛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면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심해 생물들은 200m에서 1000m 사이의 심해어들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이미 여기부터는 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흔히 중심해라고 부르지만 해양학에서는 아직 완전한 심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해에 산다고 알고 있는 향유고래와 대왕오징어들이 이 구간에 살며 인터넷에 심해 생물이라는 사진으로 돌아다니는 베러라이와 마귀상어, 블로피시 등이 이곳 중심해에 살고 있는 생물들인 것이죠. 이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의 3분의 1 정도의 지점인 3000m까지의 깊이인 심해 중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큐멘터리의 심해 생물이라고 소개되는 심해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빛은 거의 사라지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근육들도 거의 없는 심해어들이 나타납니다. 역시 아귀종은 심해어답게 심해아귀 등 여러 종으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바이퍼피시, 초롱아귀, 핑퐁스폰지, 풍선뱀장어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미국 해양대기관리처인 NOAA는 수심 약 3,700m 깊이에서 발견한 신종 해파리 젤리피쉬를 촬영한 영상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마치 SF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 해파리는 칠흑 같은 심해 속에서 긴 촉수 10여 개가 바깥쪽으로 펼쳐 화려하게 발광하며 존재감을 과시하였습니다. 또한 탐사팀은 보랏빛을 발하는 심해 해삼과 심해 아귀, 은상어 등 쉽게 보기 힘든 심해 생태계의 신비를 로버를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해 중층 아래는 심해 저대가 있습니다. 오대양의 평균 깊이가 4000m이니 대부분의 바다의 바닥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마리아나 해구의 절반인 6000m 정도의 깊이까지를 말하며 빛이 없는 어둠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해 중층의 생물들과 다르게 발광기도 없으며 눈은 모두 태화해서 아예 빛을 못 보기 때문이죠. 이곳에 사는 심해 생물들은 사마귀 아귀, 늑대덧 아귀, 대구장어, 얼간이 문어, 세발치 등이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00m부터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인 11,000m까지를 하달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음과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저승의 신 하데스의 구역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하달존은 일명 초심의 저대라는 곳으로 해양 지각판의 충돌이 일어나는 곳에 주로 생성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이곳은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거의 0도에 가까운 낮은 온도를 가지며 쇠도 찌그러뜨릴 만한 8,000톤의 거대한 압력이 누르고 있고 유속마저 느려서 우리는 이곳을 죽음의 세계라고 생각해 왔었죠. 하지만 8,000m 깊이를 중심으로 부종류와 해삼류의 심해 생물들과 꼼치류의 심해어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나 해구 근처 해저 분지에서는 마그마의 열이 솟구치는 수백 도의 뜨거운 물과 연기가 나오는 열수 분출공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열수 분출공에는 다양한 심해 생물이 살고 있었죠. 생물의 진화는 물론 형성 원인을 통해 지구의 지각과 화산 활동의 관계에 대해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원두꼼치과의 천사물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해양생물학자인 맥켄지 게링어 박사와 미국과 영국 연구자들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세계 최고의 심연인 마리아나 해구에서 어류를 조사했습니다. 수심 6,900m에서 8,000m 깊이의 고등어 미끼와 함께 카메라를 내려보내 몰려든 물고기를 촬영한 것이었죠. 장비를 해구 바닥에 내리는 데만 4시간이 걸렸습니다. 해구 바닥 환경은 칠흑 같은 암흑이었습니다.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심해에서 발견한 물고기는 뜻밖에도 연약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게링어 박사는 그처럼 극단적인 환경에 살아가는데도 그다지 탄탄하거나 강하게 생기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아주 잘 살고 있었다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하기도 하였죠. 채집한 마리아나 꼼치의 크기는
8.9cm에서 23.5cm로 연한 분홍색 피부는 반투명해 내장이 일부 드러나 보였고 비늘도 전혀 없었습니다. 겁나게 생긴 심해 포식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심해의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꼼치는 다른 포식자들을 피해 점점 더 깊은 바다에 적응하다 해구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초심의 저대에는 살지 못합니다. 오로지 동물만 생존하는 독특하고 이상한 세계인 것입니다. 빛이 없으니 일반적인 바다 생물의 먹이인 플랭크톤마저 없어 그저 위쪽에서 떨어지는 사체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다른 포식자도 없고 해구의 지형이 깔때기처럼 모아져 위쪽에서 떨어지는 어류의 사체는 풍부한 먹이였을 것입니다. 스스로 먹이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근육량도 퇴화되었으며 또한 어둠의 바다가 너무 넓어서 언제 짝짓기에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챌린저 해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해구에서 심해어들의 모습이 거의 비슷한 것은 극한의 환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이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심해 생물들이 살 수 있을까요? 바다 표면 가까이에 사는 물고기들은 불에를 가지고 있지만 심해에 사는 심해어들은 불에가 없습니다. 만약 불에가 있다면 가스로 채워진 불에와 외부 수압의 차이로 불에가 터져버릴 것입니다. 하달존에 사는 해양 생물들의 비결은 세포 단위에서 이루어진 진화와 적응이 있었습니다. 거대 다각 갑각류와 마리아나 꼼치 같은 생물들은 압전액이라 불리는 고농도 유기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압전액이 극도로 높은 압력에서 이들의 세포막과 단백질이 찌그러지는 것을 막아준 것이었습니다. 압전액은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공간을 늘려주어 주변의 수압 무게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해양학연구 소속 심해생물학자인 팀 생크에 따르면 이 같은 원리는 텐트에 말뚝을 세우는 것과도 같은 원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죠. 깊은 바닷속 대부분은 인간이 탐험하지 않은 곳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은 대양의 80%는 탐험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측되지도 않았으며 지도로 작성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해저보다 화성 표면을 더 많이 안다는 역설도 그런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깊은 해구는 지구에서 가장 외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이해한다면 지구의 중요한 특성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질구조와 기후변화만이 아니라 지구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관한 단서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2019년 현재까지 유인 잠수정으로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간 미국의 한 사모펀드 창립자인 빅터 베스코보는 극단적인 환경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알면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났으며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해양지질학자들은 지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함으로써 지진과 쓰나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 마리아나 해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저 탐험은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바다가 무엇을 가르쳐 줄지 모릅니다. 진정한 탐험은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니 말이죠. 미양 공우주국 나사는 인류 최초 태양 탐사를 위한 파커 탐사선을 태양을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태양계의 중심이자 지구 생명의 근원인 태양의 신비를 풀기 위해 우주여행이 시작된 것이죠. 영원히 식지 않고 방대한 열과 빛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태양은 지구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될 거대한 에너지원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역사상 태양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여 태양을 탐사하고 있는 미양 공우주국 나사의 태양 탐사선 파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뜨거운 열기 속으로 들어가 태양을 탐사하고 있는 파커 탐사선과 태양의 신비로운 코로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커 탐사선은 코로나로 알려진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쪽을 탐사하기 위해 시작한 나사의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태양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파커 탐사선이 태양 표면에서 62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하여 태양의 바깥 대기층을 구성하는 코로나가 왜 태양 표면보다 수백에서 수천 배나 더 뜨거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임무인 것입니다. 태양 표면 온도는 6000도로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지만 태양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코로나는 그 온도가 태양 표면 온도보다도 무려 250배나 더 뜨거운 150만 도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커 탐사선의 업적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이상하고 변칙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탐사선이 단지 태양대기권 상층부를 통과했을 뿐이라고 무시하기 쉽겠지만
태양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더 뜨거워지는 코로나는 지난 수십 년간 천문학계의 오랜 난제이자 미스터리로 꼽혀왔죠. 또한 태양에서 내보내는 전기입자 바람인 태양풍은 지구에 도달해 아름답게 빛나는 오로라를 만들기도 하지만 초속 800km 속도로 지구까지 날아와 위성들을 손상시키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우주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구 자기장을 동요시켜 통신 시스템 장애 및 정전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태양풍은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매달려 왔지만 우리는 아직 이 같은 태양풍의 폭발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또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십 년간 태양 물리학자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태양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2018년 8월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인류 최초의 태양 탐사선 파커 탐사선이 발사되었습니다. 6, 5, 4, 3, 2, 1, 0. Liftoff of the mighty Delta IV Heavy rocket with NASA's Parker Solar Probe, a daring mission to shed light on the mysteries of our closest star, the Sun. 파커 미션은 60년 전 태양풍의 존재를 밝혀 태양 연구에 평생을 바친 우주물리학자 유진 파커의 이름이 탐사선에 붙여졌습니다. 파커 탐사선의 발사 광경을 직접 지켜본 파커 박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수년간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죠. 자동차 한 대 크기의 파커 탐사선은 여행 첫 주 동안 안테나와 자기 측정기 등의 기기를 먼저 전개한 다음 약 4주간 계기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파커 탐사선은 금성을 향해 날아가 금성 중력 보조 장치를 처음으로 작동시키며 금성의 중력을 이용하는 플라이바이를 이용하여 우주선의 궤도를 더욱 탄탄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파커 탐사선이 처음으로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시기는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발사된 지 2달 만에 태양에서 4230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비행하며 태양으로부터 약 2500만 킬로미터까지 다가가게 되는데 이후 조금씩 거리를 줄여서 2024년경에는 약 600만 킬로미터까지 태양에 접근하여 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커 탐사선은 인간이 만든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태양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자동차 크기의 이 작은 탐사선이 태양의 중력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파커 탐사선은 금성을 6번 더 플라이바이하며 탐사선의 속도를 시속 69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속도를 높이며 태양 주위 궤도를 24번째 초근접하여 비행 속도를 높여 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파커 탐사선의 최고 속도는 시속 69만 킬로미터로 이 같은 속도는 미국 시카고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1분이면 주파할 수 있는 속도이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달하는데 채 3초도 걸리지 않는 엄청난 속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개발된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우주를 탐험하는 탐사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태양이 내는 빛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과 위성 등 태양계의 모든 가족들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스스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글지글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은 바라만 봐도 눈이 부십니다. 태양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서도 여름이 되면 이토록 뜨거운데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 열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태양의 크기는 지구보다 109배나 큽니다. 또한 태양의 질량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며 태양의 내부는 안쪽부터 핵과 복사층 및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부르는데 태양 대기 가장 바깥쪽에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지구에서도 쉽게 관측할 수 있으며 대기일식 때 하얗게 빛나는 부분이 바로 태양의 플라즈마 대기인 코로나입니다. 파커 탐사선은 바로 이 코로나를 탐사하여 코로나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 임무인 것입니다. 파커 탐사선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이 코로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온도가 100만 도에서 300만 도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태양 가까이 다가가는 파커 탐사선의 선체에도 섭씨 1400도에 달하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뜨거운 온도에서도 파커 탐사선은 어떻게 녹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과 온도의 개념부터 알아두어야 합니다. 온도는 입자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는 반면 열은 입자들이 전달하는
총 에너지 양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입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면 온도가 높지만 반면 입자들이 아주 적으면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온화한 서식지이지만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극단적인 온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의 중심부는 약 1500만 도이며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에 이르는 가스와 불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주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영하 270도를 맴돌게 됩니다. 열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적외선 파동인 복사로 우주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 복사파는 자신과 접촉하는 분자들을 자극하여 가열하게 되는데 우주는 진공 상태이며 기본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므로 복사파의 진행 경로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분자와 물질이 없는 우주는 가열되지 않고 차가운 것입니다. 즉, 우주는 진공 상태이며 우주에는 가스 분자들이 너무 적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규칙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태양이 적외선 빛으로 가열하더라도 전도를 통해 열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태양도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즈마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는 레이어에 따라 다릅니다. 태양의 코로나는 온도가 매우 높은 반면 플라즈마 입자는 상당히 퍼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온도가 무려 150만 도 이상이더라도 우주선 주변의 열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태양대기 코로나의 온도가 매우 높지만 실제로 그렇게 밀도가 높지 않아 파커 탐사선에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입자들이 적어서 태양 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븐에 손을 넣을 때와 비슷합니다. 오븐은 온도가 200도에 있을 수 있지만 오븐에 넣은 손은 200도에 있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주 공간에는 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입자들이 거의 없어 그토록 뜨거운 열을 뿜어내는 코로나 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과 코로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열을 뿜어내고 있어 코로나를 탐사하는 파커 탐사선에게는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입자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400도에 달하는 엄청난 열을 이겨내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파커 탐사선은 태양열을 막아주는 방패 모양의 열보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방패 모양의 열보호 시스템 TPS는 금속을 녹일 만큼 뜨거운 온도를 견뎌야만 하는 파커 탐사선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열보호 시스템은 지름 2.43m로 육각형 모양으로 된 열 차폐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탄소 플레이트 사이에 삽입된 탄소 합성 폼을 사용한 최첨단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열보호 시스템 TPS는 무게 또한 가벼울 뿐더러 가능한 많은 열을 처리하고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 내부 패널에 도달하는 열의 양을 줄이는 특수한 흰색 세라믹 페인트로 코팅되어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커 탐사선의 표면에는 약 11.43cm 두께의 방열판이 설치되어 있어 이 같은 최첨단 기술 덕분에 외부 온도가 섭씨 1371도까지 오르더라도 탐사선 내부는 섭씨 29.5도로 유지되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태양까지 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파커 탐사선에 설치된 열보호 시스템 TPS는 최대 섭씨 1650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커 탐사선에 장착된 기기들은 자동 작동되어 열보호 시스템 TPS 뒤로 숨어들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탐사선에 동력을 공급하는 태양 전지판 또한 태양에 접근할 때마다 자동으로 열보호 시스템의 그림자 뒤로 접혀 들어가게 되며 만약 차폐막만으로는 열을 감당하기 힘들 만큼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에어컨과 비슷한 냉방 시스템이 가동되어 태양열 지별기와 계기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스템되어 있어 태양 탐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태양열을 막아주는 그림자 가장자리에는 휴대폰의 절반 크기만한 센서들이 여러 개 부착되어 있어 이 센서들 중 하나라도 햇빛을 감지하게 된다면 그 즉시 중앙 컴퓨터에 경고를 보내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우주선의 자세를 변경시키며 탐사선에 장착된 다른 기구들을 보호할 수 있게 우주선의 방향을 조절하는 등 파커 탐사선에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경계까지 탐사선을 날려보낸 인류가 이제서야 최초의 태양 탐사선을 쏘아올린 이유 또한 바로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막을 수 있는 첨단 방열 기술을 그동안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이번 프로젝트 담당 과학자들은 파커 탐사선이 우주탐험 역사상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라며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태양 탐사선의 또 다른 과제는 데이터를 지구로 다시 전송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파커 탐사선은 초당 최대 43만 비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고이득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지만 우주선과 지구 사이의 거리로 인해 전송 지연 및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파커 탐사선은 이미 중요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태양에서는 수소 같은 가벼운 원자들이 융합하면서 무거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소되는 질량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핵융합 반응인 것입니다. 이 핵융합이 만든 압력은 태양 표면을 위로 밀어 올리게 되지만 반면 태양의 중력은 가벼운 원자로 구성된 대기를 아래로 당기게 됩니다. 평소 태양은 위아래 힘이 균형을 이뤄 태양이 무너지거나 폭발하지 않지만 모든 곳에서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일부에서는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이곳에서 생기게 되는 구멍이 바로 코로나 구멍인 것입니다. 베일 교수 연구진은 이 코로나 구멍에서 증폭된 자기장이 태양풍을 우주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장은 자석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지구나 태양은 막대 자석과 같이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이 자기장이 남극과 북극에서 위로 곱게 뻗었다가 다시 휘어져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하커 탐사선은 앞서 태양 주변의 자기장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현상을 밝혀냈으며 태양풍은 태양에서 방사상으로 뻗어나오는 자기장을 따라 이동하는데 수초에서 수시간에 걸쳐 자기장 방향이 바뀌며 S자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베일 교수는 2019년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자기장 역전이 태양풍의 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하였으며 이것은 마치 채찍을 휘두르듯 자기장이 S자로 요동치면서 태양풍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풍이 자전하는 태양을 따라 도는데 그 속도가 지금까지 예상한 초속 수킬로미터가 아니라 35km에서 50km에 이른다는 사실도 밝혀내었습니다. 태양풍의 회전 속도가 높다는 것은 태양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태양풍에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그만큼 태양의 자전 속도가 더 빨리 줄어들어 태양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나이가 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21년 태양에 근접할 때 관측한 고속 태양풍은 태양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마치 샤워기 헤드에서 물줄기가 튀어나와 쏟아지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이러한 태양풍의 요동만 예측할 수 있다면 예상치 못한 전력 통신망 붕괴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일 교수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하커 탐사선이 태양 표면의 검은 구멍에서 고에너지 입자의 흐름을 감지했으며 이곳이 평균보다 빠른 고속 태양풍이 시작되는 영역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나사의 과학자들은 태양풍이 태양의 외부 대기인 코로나호를 통해 흐르고 우주로 배출된다는 예측이 확인된 것입니다. 태양 활동이 안정기에 있을 때는 코로나 구멍이 극지방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태양풍은 지구에 닿지 않지만 11년마다 태양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는 태양 극대기 시기가 오게 되면 태양의 자기장이 뒤집히면서 태양 활동이 활발해져 코로나 구멍이 표면 전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구를 직접 겨냥하는 태양풍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 같은 태양 극대기에는 태양 플레어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859년 태양 대폭풍 시기에는 쿠바와 하와이에서도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선명한 오로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사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는 태양 극대기 전후 몇 년간은 태양 전체에서 출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런 활동은 지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하커 탐사선의 관측은 2024년과 2025년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죠. 지구는 자체 자기장이 있어 태양풍을 막아낼 수 있었지만 수소폭탄 수천만 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은 태양 폭발 플레어가 일어나면 지구 밖에 있는 위성들과 지구 내에 있는 전력망 및 통신망 또한 영향을 받게 되어 지구에서도 큰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커 탐사선에 태양풍에 대한 정보가 쌓여 우주기상 예보가 정확해진다면 태양풍에 대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태양 대기를 탐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태양 탐사선 파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커 탐사선은 태양을 만지다라는 프로젝트의 명칭처럼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탐사선 안에는 하커의 성공적인 탐사를 응원하는 110만 명의 이름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라는 하커 박사의 메시지가 메모리칩에 담겨 태양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태양을 탐사하고 있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태양 탐사선 파커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아낌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시면 영상 끝에 정주행 영상을 클릭하셔서 편안하게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